고작 15의 나이에 가문의 역대급 천재로 불리며 무도 종사경지에 올랐고 전국 최강자 반열에 들었던 그였다. 하지만 무종경지로 돌파하려던 바로 그날 청천벽력 같은 비극이 그를 덮쳤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그 사고로 영혼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가졌던 모든 힘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운명은 죽음보다 더한 지옥으로 처박혔다.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바보가 된 채 지난 5년 동안 온갖 굴욕과 비참함 속에 살아야만 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정체불명의 세력에게 습격당해 차갑게 식어버린 예씨 가문의 6 아들들을 떠나보내기 위해 모두가 예가 저택에 모였다. 뒤편에서는 가장 신뢰받던 닝이 장군이 매복에 대비하지 못해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며 가주인 예 어르신에게 죄책감 어린 사죄를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 어르신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며 장군을 나지막이 다독였다. 예씨 가문의 사내들이 전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미 그들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오히려 전장의 위험보다 사람의 간교함이 더 무섭다는 잔혹한 진실을 깨닫지 못한 자신을 탓할 뿐이었다. 그때 그의 발치에 인형 하나가 툭 떨어지며 시선을 끌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가문의 천재였던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바닥에 코를 박으며 넘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어수룩한 행동이 예씨 가문의 운명을 뒤바꾸고 죽은 형제들을 향한 피해 복수를 시작하는 도화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의 목에 걸린 펜던트는 결코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방금 금이 간 그 펜던트 안에는 예씨 가문 막내 아들의 의식이 담겨 있었다. 사고 당일 영혼의 조각들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던 예파는 남은 힘을 다해 그 조각들 대부분을 이 펜던트 안에 봉인했던 것이다. 그 어떤 의사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영혼의 조각들이 그 안에 봉인되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불행 속에도 한 줄기 빛은 있었다. 펜던트 속에 갇혀있던 5년 동안 예파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수련하고 단련해왔다. 그 덕분에 그는 마침내 무종경지에 도달했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다시 현재 기억이 휘몰아치자 예판의 눈에 경악이 서렸다. 6 형제의 장례식이었지만 누가 그들을 죽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다. 기억을 되찾은 이상 그는 형제들의 원수를 갚고 배후의 인물들을 끌어내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 맹세했다. 그가 결의를 다지던 그때 예씨 저택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소꿉친구이자 약혼녀인 쉬아니페이와 그녀의 숙부 시안정꼬였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쉬아니페이와 예판의 파혼을 통보하기 위해서였다. 그 말이 예 어르신의 귀에 닿는 순간 분노와 절망이 심장을 짓눌렀고 예씨 가문을 부활시키려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혔다. 결국 어르신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우리 주인공은 본능적으로 움직여 그를 부축했다. 하지만 아직 정신이 돌아왔음을 밝힐 때는 아니었기에 그는 여전히 바보 같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정말 내 아내가 되지 않을 거냐고 순진하게 물었다. 어르신 역시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사고 후에도 곁을 지키던 그녀가 이럴 리 없다며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것인지 물었다. 그녀가 입을 때려 하자 옆에 있던 여우 같은 숙부가 말을 가로챘다. 그러고는 예씨 가문은 이미 몰락했고 남은 건 바보뿐이라며 어르신을 멸시했다. 도시의 정점에 섰던 5년 전과 달리 지금의 예씨 가문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처지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바보를 사위로 맞이해 가문의 귀한 딸의 미래를 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독설을 내뱉었다. 어르신은 분노했지만 한편으론 며느리로 맞이하기 전에 시안 가문의 본색을 보게 되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조차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더는 결혼할 수 없다고 그에게 말했다. 충격받은 예판이 이유를 묻기도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장내를 가르며 들려왔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하겠어. 고개를 돌리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2 여인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들이 죽은 형제들의 약혼녀이자 예판의 형수들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게다가 이들은 빼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엄청난 실력을 가진 실권자들이었다. 한 명은 삼성 발키리로 불리는 여전사였고 다른 한 명은 서남제약의 수장이었다. 2 미녀는 예판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른 형수들과 함께 예판과 결혼의 시 가문의 대를 잇겠노라 선언했다. 그 말을 들은 여우 같은 숙부와 쉬아니페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예씨 가문을 돕기 위해 바보와 결혼하겠다고 나선 그녀들의 결단에 모두가 넋을 잃었다.
하지만 교활한 숙부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그녀들을 비웃었다. 예씨 가문을 몰락시킨 암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곧 예판의 목숨도 노릴 텐데 과부가 되고 싶냐며 독설을 내뱉었다. 그러자 여전사는 가문의 내부 일이니 상관 말고 당장 꺼지라고 일갈했다. 우리 주인공은 저 숙부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자신들 곁에 서는 순간 이 여인들도 표적이 될 테니까. 게다가 자신이 힘과 기억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예씨 가문에 총공격이 쏟아질 것이고 아직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결국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그는 계속 바보인 척하며 그녀를 껴안고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며 천연덕스럽게 굴었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의 어르신에게 그녀는 예씨 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안심시켰다. 어르신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버리지 않은 그녀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그러자 그녀는 예판의 아내로서 시안 가문과의 약혼은 공식적으로 파기되었으니 이제 그만 물러가라고 선언했다. 피해자인지 방관자인지 알 수 없는 시안이 페이는 그저 모두에게 사과하며 떠날 채비를 했다. 반면 우리 주인공은 조금의 후회도 없었다. 가문이 어려울 때 버린 자들이었기에 그는 반드시 가문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다시금 다짐했다. 물론 가문을 재건하는 첫 단계는 대를 잇는 것이었고 눈앞의 두 여인은 그 계획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들은 예판에게 이제부터 기초 체력을 든든히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 이후에 남은 5 형수들도 다음 달부터 돌아가며 그의 침소를 지킬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아주 빡빡한 일정이었다. 자신의 결정들을 후회하기 시작한 주인공은 이제 바보가 아니라고 말하려 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말은 그녀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했다. 두 여인은 이미 결심을 굳혔고 가련한 주인공은 그녀들의 끈질긴 열정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 화면이 바뀌어 도시의 다른 곳, 누군가 장 어르신에게 예판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다. 장례식에서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이다. 그 소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망가진 모습 그대로였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7 형수들이 그와 결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도 전하며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장 어르신은 5년 전 예판을 습격했던 그 암살자를 보내 형수들 중 한 명을 제거해 다른 이들이 가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라고 명령했다. 바보 녀석이야. 지금 상태 그대로라면 비참하게 살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인다면 즉시 처단하라는 살벌한 명령도 잊지 않았다. 다시 장례식이 끝날 무렵 어르신은 두 여인을 불러 감사를 표하며 손주와 결혼해 인생을 망치지 말고 이제 그만 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첫 번째 부인은 한 말이 진심이었으며 절대 예씨 가문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어르신은 그들에게 닥칠 위험을 잘 알기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고해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고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 못 박았다. 이제부터 7명이 매달 번갈아가며 예판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이다. 가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예씨 가문의 자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주인공은 그녀들의 말이 단순한 체면치레가 아닌 진심임을 깨달았다. 게다가 7 아내와 1년을 나눠 보낸다는 건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생각이었다. 그가 상상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그의 기운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하고 이상하게 여겼다. 실수를 깨달은 주인공은 즉시 바보 연기로 돌아갔고 그녀는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하며 넘겼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지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때 대하 최고의 천재이자 정점에 섰던 인물이었고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이다. 그것이 7명이 그와 결혼하기로 한 이유였으며 평생 그를 따르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했다. 만약 그녀들을 실망시킨다면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직접 자신의 검으로 끝장내버리겠다는 경고와 함께 그 말을 듣고 그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가슴 깊이 절감했다. 가문에서조차 멸시받고 세상의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들은 예판에게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과 함께 가문을 지키며 원수를 갚자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 진심 어린 호소는 주인공의 복수심에 더욱 뜨거운 불을 지폈다. 그때 2번째 부인이 다가와 그는 아직 기억을 되찾는 중이니 너무 큰 짐을 지우지 말자며 다독였다. 하지만 첫 번째 부인은 곧 의성이라 불리는 새 선생님이 오셔서 그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답해 어르신을 놀라게 했다. 전설적인 의성이라면 그의 손길 한 번에 손주가 정말로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편 주인공은 지켜보던 어르신의 상태 역시 매우 위태로움을 간파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충격으로 기력이 쇠한 상태라 이대로 두면 건강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했다. 만약 의성이 오게 된다면 그 기회를 이용해 어르신의 병세도 함께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치료받고 싶다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척했고 첫 번째 부인은 또다시 그의 기운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묻기도 전에 두 번째 부인이 그를 껴안으며 걱정 말라고 다 자신들에게 맡기라며 안심시켰다. 그때 누군가 갑자기 그녀를 주인공 쪽으로 밀어붙였다. 예상치 못한 접촉에 두 사람 모두 당황했고 특히 그녀는 그의 무기와 너무 가까워져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범인은 미소를 지으며 첫 딸은 양보할 테니 둘이서 오붓하게 잘해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천재에서 졸지에 번식기계 가 되어버린 주인공은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그때 어르신의 묵직한 주먹이 그의 가슴을 툭 쳤다. 고개를 돌리자 화가 난 어르신이 뇌가 고쳐지든 말든 상관없으니 이 아가씨들에게 잘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 귀한 아가씨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주인공은 결연한 표정으로 7명의 여인이 모두 자신의 아내라며 반드시 그녀들을 지키겠노라 맹세했다. 바로 그때 대화가 어색해진 것을 느낀 둘째 부인은 시간이 늦었으니 모두 저택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오늘 밤 조철룡이라는 자가 주최하는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연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알리며 우리 주인공도 데려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5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의식을 잃기 직전 자신을 들이받은 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에서 커다란 흉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식에서 조철룡이라는 놈의 뒤에 서 있는 똑같은 흉터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조씨 가문도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 연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습니다. 장면은 현씨 저택 밖으로 전환됩니다. 안에서 현우비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었고 여우 같은 삼촌은 연회에 가야 하니 당장 일어나서 준비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녀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말했고 그 말은 예판을 생각하는 조카를 향한 삼촌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온 가문이 끝장났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예판과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들도 아마 체면을 차리기 위한 빈말일 뿐이니 그에 대한 생각은 접으라고 말이죠. 그의 계속되는 비명에 짜증이 난 그녀는 삼촌을 방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고 소리만 지르지 않는다면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촌은 떠나기 전 거물들이 많이 올 것이니 연회에 어울리는 좋은 옷을 입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이씨 가문의 도련님이 특별히 그녀를 초대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덧붙였죠. 그러니 현씨 가문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가문의 늙은이들이 뭔가 실수를 저질러 비디라도 졌는지 이 불쌍한 소녀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형제를 잃은 날 그의 집을 찾아가 파혼을 선언했던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한편 다른 누군가도 연애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조각 같은 몸에서 셔츠를 벗기는 순간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는 지난 5년 동안 헬스장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몸은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교활한 바보 연기를 하는 그는 질문을 피하며 그녀에게 다가가 복근을 만져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그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그녀는 그의 얼굴에 옷을 던지며 입으라고 말했고 나가기 직전 이제 곧 결혼할 사이니 더 이상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바보처럼 뛰어다니는 그를 보며 그녀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때 이 도시 최고의 천재였던 그가 가장 힘든 시기에 약혼녀에게 비참하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그가 다시는 그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따뜻한 포옹이었죠.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저 1호뿐이었죠. 불행히도 바보인 척하는 그에게 포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그는 마법 같은 손가락을 놀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박수가 치솟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열기가 파도처럼 그녀의 몸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음흉한 녀석은 모두에게 숨겨온 자신의 능력 중 하나를 그녀의 몸에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그가 15살에
어떻게 대종사경지에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15살 소년이었군요. 보아하니 이 능력은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통해 그녀들이 감정의 동요를 겪게 만들고 그때 발생하는 영적인 온기를 흡수해 무공의 기운으로 변환하여 자신의 힘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15살 때부터 주변 여자들에게 이런 짓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때도 충분히 위험한 놈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7명의 아내가 생겼고 주변의 파트너가 넘쳐나자 이 영악한 놈은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가주께서 둘째 부인을 찾으신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가주와 둘째 어르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인지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불평 없이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어떤 판결이 기다리고 있든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소옥초는 온 가족 앞에 앉아 있었고 한 남자가 누구와도 상의 없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그녀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소씨 가문의 둘째 어르신인 명호로 그녀가 예시 가문처럼 온 가문을 멸문당할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두 가문을 이 상황에서 구해낼 계획이 있으니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 밖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주인공은 자신의 아내가 오직 자신을 위해 저런 큰 짐을 짊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빌어먹을 놈들은 그녀를 즉각 가문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가주를 향해 딸을 단속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녀를 지켜줄 수 없을 것이고 머지않아 그녀를 내쫓아야만 할 것이라고 협박했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가주는 조용히 손을 들어 명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어려움에 처한 애씨 가문을 돕기로 한 딸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30년 전 소씨 가문이 붕괴 직전에 몰렸을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도와준 곳이 바로 예씨 가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소씨 가문은 그저 작은 공방 수준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결정을 내린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웬일인지 대부분의 공급업체가 갑자기 소씨 가문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씨 가문을 멀리하라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권력자는 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가문 전체를 영원히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직접적으로 위협해왔습니다.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소홍에는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누군가를 자극한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자는 소씨 가문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가문들에게 경고를 보내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이미 멸망한 가문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는 없다며 동조했고 가주 또한 더 이상 밀어붙였다가는 예씨 가문의 비참한 운명을 뒤따르게 될까 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을 더 자극했다가는 하씨 가문과 파트너가 될 기회마저 완전히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분노한 명호는 옥초를 탓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하씨 가문도 자신이 가는 연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그들과의 파트너십을 따내 가문을 지키겠다고 확언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소씨 가문은 도의와 이익을 모두 챙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주식을 팔고 떠나도 좋다고 붙잡지 않겠다고 덧붙였죠. 그녀가 상황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지켜본 주인공은 자신의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장면은 연회장으로 전환되고 주인공은 옥초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미리아씨 가문 사람을 만나보려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돈만 많은 양아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주인공을 소씨 가문의 바보라고 부르며 이런 곳에서 먹을 것이라도 찾아 헤매고 있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주인공은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장례식에서 흉터난 남자와 함께 있던 조철룡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여전히 바보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다며 먹을 만한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쓰레기 같은 놈은 돼지처럼 와인잔에 침을 뱉더니 담배로 그것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똘마니들도 질세라 더러운 것들을 잔에 집어넣어 맛을 더했고 그 쓰레기는 완성된 것을 주인공에게 건넸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인간 말종은 비록 바보일지라도
절세미인 7명과 결혼하게 된 주인공에게 질투를 느껴 오늘 사람들 앞에서 그를 망신 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속으로 딴 생각을 하며 주저없이 그 잔을 받아들었고 그 모습에 양아치 일당은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시는 대신 잔을 살펴보며 고급 와인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냐고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멍청이들은 폭소를 터뜨렸지만 주인공은 이 칵테일을 완성하려면 아직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청소 아주머니에게 시선이 닿았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달려가 걸레밥물을 잔에 담아 음료를 완성했습니다. 바보들은 이 멍청한 짓을 틱톡 같은 곳에 올려 조회수를 올릴 생각에 낄낄거리며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주인공도 이 영상을 아주 제대로 띄워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그놈의 목덜미를 낚아챘고 그 멍청이가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잔의 내용물을 목구멍 속으로 들이부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역겹군요. 주인공은 이 녀석에게 자신의 침과 콧물이 섞인 더러운 변기물을 마시게 한 셈입니다. 그 역겨운 것을 마시고도 용케 정신을 차린 놈이 왜 그랬느냐고 묻자 주인공은 친구끼리 맛있는 걸 나눠 먹는 게 좋다며 맛이 없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핑계도 댔죠. 정성껏 준비한 것을 그냥 버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대신 친구가 마시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놈은 똘마니들에게 그를 때려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녀석들은 지체 없이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제삿날을 앞당기는 꼴이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미 살기를 내뿜으며 그들의 머리를 깨부술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병원행 일방통행 티켓을 끊기 직전 뒤에서 모두 멈추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둘째 부인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이언맨처럼 날아와 주인공을 형제라고 부르는 앤 근육질 남자였죠. 녀석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는 두 놈의 머리통을 잡고 그대로 쾅 부딪혀 기절시켜버렸습니다. 졸개들이 정리되자 이제 그 쓰레기 차례였습니다. 그는 눈앞의 남자를 단번에 알아보고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며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근육질 남자는 주인공의 소꿉친구인 왕북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주인공이 바보처럼 비틀거릴 때 그는 곁을 지키며 저런 쓰레기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 나선 그를 보며 주인공은 이 남자가 베푼 모든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멍청이는 눈앞의 남자가 건드려서는 안 될 진짜 살인기라며 그가 다음 타겟으로 정하기 전에 당장 물러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걸 깨달은 그 자식은 뒤돌아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어. 하지만 그놈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당장 우리 주인공을 해치운 뒤 아름다운 아내 유초를 가로챌 생각뿐이었지. 바보들이 사라지자 왕은 주인공에게 시선을 돌렸어. 떠도는 소문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러더니 우리 주인공은 그 엄청난 근육 사이에 파묻혀버렸어. 하루 만에 도시 최고의 미녀 7명을 얻은 것에 대한 축하 인사치고는 좀 과했지.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이 녀석과 마주친 걸 벌써 후회하고 있었어. 가슴이 바위처럼 단단한 데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왕이 주인공에게서 이상한 점을 포착했어. 그가 보내는 눈빛에 우리 주인공은 소름이 돋았지.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그 남자는 대뜸 주인공의 몸 구석구석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할 일을 다 끝낸 그는 진지한 얼굴로 주인공에게 이제 기억이 돌아왔냐고 물었어. 주인공은 아차, 이제 들통났구나 싶었지. 하지만 바로 그때 뒤쪽에서 주인공을 부르는 유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뒤를 돌아보자 그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 작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긴 한데 차려입어도 내 눈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 아니, 취소할게. 드레스마저 아까랑 똑같잖아. 하지만 천재 주인공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졌고 근육 바보왕은 자신이 주인공의 절친이라며 그녀에게 인사했어. 유초 역시 주인공의 약혼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기가 자리를 비운 동안 남편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답했지. 몇 분 뒤 진행자가 기빈의 등장을 알리며 하 그룹의 회장 하오를 맞이하기 위해 모두 모여달라고 요청했어. 그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유초는 왕에게 주인공을 잘 지켜보라고 당부했어. 그러고는 가문 간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지.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넸어. 그 무리 속에는 파티 주최자인 조철룡 그 자식도 있었는데 이미 협력이 성사된 양 기세 등등에서는 유초를 굴복시킬 야비한 계획을 짜고 있었어. 그가 역겨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유초가 하 회장에게 다가갔어. 조씨 가문이 연애를 연 게 이미 하 그룹과 계약을 마쳤기 때문인지 물었지.
하지만 하 회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하며 아직 누구와 계약할지 결정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어. 연회에 참석한 모든 주요 기업의 기회는 평등했어. 설령 그 자식은 이 싸구려 연회 하나면 노인네를 구워 삶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무척 당황했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 반면 아름다운 유초는 몹시 흥분했어. 하 그룹과 손을 잡으면 가문의 미래를 구할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때 하 회장의 시선이 군중 속 한 사람에게 멈췄어.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신이었기에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지. 그래, 바로 우리 주인공이었어. 당신이 어리둥절하다면 나도 마찬가지야. 알고 보니 그는 5년 전에도 의사였고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자신의 능력으로 이 남자의 목숨을 구했던 거야. 하지만 주인공은 기억이 전혀 없었어. 하 회장이 군중을 제치고 달려와 악수를 청하자 멍해졌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경악했지.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망해가는 집안의 바보 녀석이 주인공 자리를 가로채자 흰머리 그 자식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 결국 그는 주제넘게 끼어들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사람을 잘못 본 거라고. 이 녀석은 제 이름도 겨우 기억하는 놈인데 사람을 살릴 의술이 있을 리 없다면서 말이야. 게다가 저 집안 사정은 누구나 다 아니 괜히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떠들어댔지. 하지만 은인을 모독하는 말에 화가 난 하 회장은 사람 잘못 본 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쏘아붙였어. 주인공을 향해 몸을 돌린 그는 5년 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자신을 구한 게 바로 이 아이였다고 모두에게 선포했지. 하지만 지금 주인공의 상태를 보고는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어. 유초는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기억을 잃고 이 지경이 됐다는 사정을 전부 털어놓았지. 하 회장은 상황을 이해했지만 상관없었어. 이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그는 아름다운 유초에게 하 그룹과 파트너가 될 의향이 있는지 물으며 계약을 제안했어.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 자식이 다시 끼어들어 재고해달라고 애원했지. 서씨 가문은 예씨 가문과 엮여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차라리 자기 조씨 가문을 선택하라고 말이야. 하지만 하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어. 조씨 가문이 오늘날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도 바로 저 소년 덕분이었으니까. 게다가 눈앞에 미녀조차 예씨 가문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그가 저버릴 리가 없었지. 그리고 두 가문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어. 의중을 분명히 밝힌 그는 유초에게 손을 내밀며 오늘부터 서씨 가문은 하 그룹의 유일한 파트너이며 남서부 전역의 모든 판로를 개방하겠다고 선포했어. 또한 서씨 가문을 대적하는 자는 하 그룹의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덧붙였지. 그 말을 들은 유초는 너무 감격해서 고맙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 그뿐만 아니라 연회에 참석한 많은 손님 앞에서 우리 주인공과 그 가문의 위상도 드높아졌지. 하지만 옆에 서 있는 그 자식을 잊지 마. 자기 집 안방에서 열린 파티에서 바보한테 주인공 자리를 뺏기고 처참하게 망신을 당했으니까. 능구렁이 하 회장은 얼굴을 붉힌 유초에게 윙크하며 감사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뒤에서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 사람이라고 말했어. 그 말에 유초는 즉시 주인공의 품으로 뛰어들어 모든 게 고맙다고 인사했지. 주인공은 아내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 야, 근데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내 멍한 표정으로 노인네만 쳐다보고 있었으면서 말이야. 아무튼 하 회장이 오늘 밤 운이 좋을 거라고 보장했으니 주인공은 아내를 도와준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일이 끝나면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래. 하 회장은 눈앞의 남자가 바보가 아님을 즉시 깨달았어. 하지만 그가 입을 떼려는 순간 주인공은 다시 그의 어깨를 감싸고 귓속말로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지.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말이야. 지금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몸을 낮춰야만 한다고 했어. 그러니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자신의 지시를 기다려달라고 했지. 배우를 밝혀내려면 그의 도움이 필요했거든. 하오는 동의하면서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 아이가 멀쩡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고작 20살의 나이에 세운 치밀한 계획에 압도당했지. 주인공이 있는 한 예씨 가문과 손을 잡으면 하 그룹은 반드시 도시의 차세대 강자가 될 거라 확신했어. 그는 주인공에게 언제나 뒤를 받쳐주겠으며 주인공과 가문에 해가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장담했어. 흰머리 멍청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 이미 자기네 가문과 협력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따졌지. 그런데 갑자기 예씨 가문을 지원한다는 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말이야. 우리 주인공은 쇳불도 단김에 빼기로 하고 저 남자가 내 아내를 뺏으려는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하 회장을 자극했어.
하 회장은 이게 주인공이 내린 첫 임무임을 직감했지. 그런데 상황 대처 능력이 좀 특이했어. 그 자식의 뺨을 그대로 갈겨버렸거든. 뭐 나야 아주 속이 시원하지만 말이야. 그러고는 다시 진지한 말투로 돌아와 감히 나에게 명령을 내리려는 거냐고 호통을 쳤어. 게다가 약속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 내 결정에 토를 달지 말라고 했지. 뜬금없이 뺨을 맞은 철룡은 노인네가 미쳤냐며 아무리 대도시의 권력자라 해도 자신 같은 사람을 함부로 때릴 순 없다고 대들었어. 솔직히 말해서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매라도 한두 대 맞고 컸으면 저런 쓰레기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야. 하오는 도련님의 아내에게 더러운 눈독을 들인 대가라며 응수했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어.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부하들에게 그 자식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지. 귀한 손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걸 보니 술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면서 말이야. 잠깐, 여기가 저 자식 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장소를 빌린 거였는데 이제 거기서 쫓겨나게 생긴 거지. 그 일이 정리되자 하 회장은 유초에게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어. 몇 분 뒤 그 자식은 흠씬 두들겨 맞고 부하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어. 세상에 얼마나 개망신이야. 직접 초대한 손님들 앞에서 뺨을 맞은 것도 모자라 비싼 돈 내고 빌린 건물에서 쓰레기처럼 처맞고 쫓겨나다니. 그래도 뭐 자업자득이니 불만은 없어.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부하들에게 준비한 것에 대해 물었어. 들뜬 멍청이들은 지시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장담했지. 도시의 또 다른 곳, 우리 주인공은 멋진 수트 차림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내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그녀는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의아해했지. 그때 우리 주인공이 시선을 느끼고 그녀를 돌아봤지만 여전히 바보 연기를 하고 있었어. 그는 자신이 너무 멋져서 눈을 뗄 수 없는 거냐고 그녀에게 물었지. 와, 저 손 좀 봐. 아주 위험한 타이밍에 아주 묘한 위치에 가 있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 그는 한술 더 떠서 집에 가면 마음껏 보게 해주겠다고 대놓고 들이댔지. 얼굴이 빨개진 그녀는 즉시 아이를 낳는 상상까지 하기 시작했어. 수줍었지만 연회에서 자신을 도와준 그에게 어떻게든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게다가 그의 아내로서 오늘 밤 첫날 밤을 치르는 게 도리라고 여겼어.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주인공이 그런 쪽으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한다는 사실이었지. 그래, 유초야. 행운을 빌게. 이 녀석 완전 선수거든. 어쩌면 가르쳐주는 쪽은 주인공일걸. 선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바보가 진짜 그녀의 다리에 능력을 써버렸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가 운전 중이라는 걸 잊은 거야? 우려했던 대로 그녀는 이성을 잃고 인도 쪽으로 차를 들이받을 뻔했어. 하지만 다행히 적절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그 바보는 정작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고 있었죠. 하지만 육치아는 방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의아해했어요. 연회에 오기 전 아침에 느꼈던 그 감각과 똑같았거든요. 혹시 이게 그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발동한 비밀스러운 능력일까 생각했죠. 그의 손가락에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대박을 터뜨렸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 약혼 여인 현유비가 얼마나 대단한 보석을 놓쳤는지 그녀는 꿈에도 모를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자신은 현유비와는 다를 거라며 줄 서서 기다리는 나머지 6명의 아내 후보들은 싹 잊어버린 채 이제부터 그는 오직 자기만의 남자라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이 능구렁이 같은 녀석은 바로 그녀의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답했죠. 하지만 그 따뜻함을 만끽하던 중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그는 화장실이 급하다며 잠시 차에서 내리겠다고 말했어요. 큰일이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죠. 역시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멀지 않은 곳에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안에는 오늘 밤일에 대한 보복으로 그를 해치우러 온 4명의 바보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다음 장, 부하 4명 중 3명이 그를 찾아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주위를 살피던 철룡의 눈에 멀리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고 그는 즉시 그 남자를 잡으러 달려갔어요. 하지만 얼굴을 확인해보니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었죠. 짜증이 난 그는 남자에게 자신과 같은 색의 정장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못 봤냐고 물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봤다며 저쪽 방향으로 갔다고 가리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철룡은 부하들을 불러 모아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 녀석을 해치운 뒤 유초를 납치해 오늘 밤에 울분을 풀 계획이라며 다들 빨리 끝내라고 소리쳤죠.
시간이 흘러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그 녀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분노가 치민 철룡은 그놈한테 속은 게 분명하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아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사람이 모두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이죠. 짜증이 난 철룡이 뒤를 돌아보며 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묻자 남자는 그 사람이 나쁜 놈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전부 돌육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답했어요. 남자의 서늘한 말투에 당황한 바보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죠.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번개처럼 움직여 단번에 부하 여럿을 쓰러뜨렸어요. 상대 무공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철룡은 겁에 질려 정체가 뭐냐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물었죠. 뭐 놀랄 일도 아니죠. 그건 바로 어디선가 마법처럼 나타난 가면을 쓴 우리 주인공이었으니까요. 안 될 거 없잖아요. 그 얼굴을 본 철룡은 바보인 줄 알았던 녀석이 이렇게 완벽하게 변장해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하지만 곧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에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죠. 이 남자는 한 번도 정신이 나간 적이 없었어요. 줄곧 연기해온 것뿐이었죠.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는 남몰래 강해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이미 대종사의 경지를 넘어섰을지도 모르는 그를 철룡은 모욕하고 그의 아내까지 뺏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주인공은 예시 가문에 저지른 죄가 그뿐만이 아니라며 곁에 있는 남자를 가리켰어요. 5년 전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들이받은 차 안에 있던 이 남자를 똑똑히 봤다고 말이죠.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한 남자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애원했어요. 철룡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겼죠. 다음 순간 콱쾅 남자는 말 그대로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주인공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쓰자 철룡은 공포에 질려버렸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단 한 방에 사람을 소멸시키는 이게 대체 무슨 무공이냐고 물었어요. 한심한 꼴을 보던 우리 주인공은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자신의 무공은 화염 속성을 띠고 있어 목표물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해줬죠. 몸속에 품은 불씨 덕분에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 더 할 말이 없으니 지옥으로 보내주겠다며 마지막 기도를 하라고 했죠. 겁에 질린 바보는 비명을 지르며 자기가 죽이려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을 받은 것뿐이라고 자백했어요. 성도에서 온 거물이 유씨 가문 사람들을 시켜 자신에게 강제로 일을 맡겼다고 털어놓았죠. 그 가문의 이름을 듣고 주인공은 충격에 빠졌어요. 아주 잘 아는 이름이었거든요. 과거 그 가문의 유 장로는 할아버지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기에 그들이 가문의 몰락 뒤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하지만 벌벌 떨던 녀석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 누군가에게 강요당한 거라며 더 많은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가 아는 바로는 상경에서 내려온 명령이었다고 해요. 격분한 주인공은 모든 걸 다 털어놓으라며 여러 가문을 사주해 자신들을 뒤쫓게 한 상경의 그자가 누구냐고 다그쳤죠. 하지만 남자는 정체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가 말할 수 있는 건 운성에서 조씨, 왕씨, 이씨 가문이 모두 그 거물을 모시고 있으며 유씨 가문을 통해 명령을 받는다는 사실뿐이었죠. 말을 마친 그는 살려만 주면 평생 충성을 다하겠다며 애원했고 주인공은 오늘 밤 본 것을 비밀로 지킬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남자는 맹세코 그러겠다며 진범을 찾는 것까지 돕겠다고 제안했죠. 그렇군요. 감히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에게 더러운 손을 대려 했던 놈을 살려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를 죄로 만들어버린 뒤 우리 주인공은 그의 말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을조렸어요. 게다가 형제들을 죽인 진범을 쫓기 전에 처리해야 할 타겟이 셋이나 더 생겼으니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죠. 그때 유초가 그를 찾으며 주변을 서성이는 걸 발견했어요. 가련한 그녀는 그 아이가 보이지 않자 겁에 질려 있었죠.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면서도 오직 그가 걱정돼서 여기까지 나온 그녀의 모습에 주인공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를 더는 놀라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그는 웃으며 나타나 괜찮다고 말했죠.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유초는 걱정돼 죽는 줄 알았다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따졌고 주인공은 옆을 가리키며 지가 나타났으니 조심하라고 말을 돌렸어요. 겁 많은 그녀는 쥐라는 말에 깜짝 놀라 펄쩍 뛰며 주인공을 껴안았고 능구렁이 같은 녀석은 향기가 정말 좋다며 너스레를 떨었죠. 자신을 놀린 걸 눈치챈 그녀는 일부러 겁을 줬다며 그를 나무랐어요. 하지만 주인공은 농담이 아니라며 그녀를 번쩍 들어 품에 안았어요. 쥐가 아직 근처에 있을지 모르니 차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공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유초를 납치하려고 대기하던 철룡의 부하 둘은 보스 대신 그 녀석이 나타나자 아연실색했어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세 사람은 즉시 차에서 내려 그들을 찾으러 달려갔죠. 몇 시간 뒤 조씨 저택은 소식을 전해 들은 누군가의 분노 섞인 비명으로 가득 찼어요. 비명의 주인공은 바로 철룡의 아버지이자 조씨 가문의 가주인 조덕촌이었죠. 그는 아들과 보디가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격분했어요. 그는 당장 가서 다시 찾아내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부하들은 수백 명을 동원해 공원과 강가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했어요. 갑자기 나타나 부하 대부분을 쓰러뜨린 정체불명의 고수가 분명 두 사람을 어디론가 끌고 갔을 거라고 덧붙였죠. 강력한 고수가 아들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에 그는 겁에 질려 대체 누구일지 고민에 빠졌어요. 혹시 예씨 가문이 마침내 반격을 시작한 건 아닌가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떠올렸죠. 하지만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부하들에게 전 인원을 투입해 아들을 찾고 그 고수의 정체에 대한 단서가 나오면 즉시 보고하라고 명령했죠.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는 5년 전의 그 사건 때문은 아닐지 불안에 떨었어요. 사라진 두 사람이 바로 그때 예판을 습격했던 아들과 그 남자인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방문을 연 순간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격분한 그는 정체가 뭐냐며 내 방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쏘아붙였죠. 우리 주인공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5년 전에 죽이려 했던 남자의 얼굴도 못 알아보냐고 대답했어요. 그가 예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그가 바보가 아니라 줄곧 연기를 해온 것이었음을 깨닫고 얼어붙었죠. 공포에 질린 그가 부하들을 부르려 했지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펜 한 자루가 날아와 그의 손을 껴뚫고 바닥에 고정해버렸어요. 그 찰나에 종이 뭉치까지 그의 입안으로 처박혔죠. 꼼짝달싹 못하게 된 그에게 다가간 주인공은 순순히 대답하면 곱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신문을 시작하기 위해 그의 입에서 종이 뭉치를 빼냈죠. 벌벌 떨던 남자는 아들을 납치한 게 너냐며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주인공은 망설임 없이 내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답했죠. 그 말에 남자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하지만 주인공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왕씨와 이씨 가문 말고 운성에서 또 누가 형제들을 죽이는데 가담했냐고 추궁했죠. 남자는 더는 없다고 답했어요. 오직 이 세 가문만이 예씨 가문의 움직임을 상시 감시하도록 고수들을 배치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고수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이 모든 일을 사주한 상경의 거물 가문이 대체 누구냐고요. 남자는 가끔 연락해오는 대리인 한 명만 알 뿐 가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 대리인조차 항상 가면을 쓰고 있어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조 공자라고만 불렀다고 했죠. 그는 또한 그자가 누구든 명령 한 번에 도시 전체의 행정을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대항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주인공이 알아서 할 일이었죠. 지금 그에게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으니까요. 그때 아들과 똑같이 살려달라고 빌던 남자가 단서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고 주인공은 당장 불라고 명령했어요. 남자는 그들이 예씨 가문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몰살시킨 것 외에도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주인공은 목을 죄며 그게 대체 뭐냐고 다그쳤지만 노인은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했죠. 그 대답은 주인공을 더욱 화나게 했어요. 이 노인네가 이제 완전히 쓸모없어졌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분노가 폭발한 주인공은 똑같은 능력을 사용해 그의 온몸을 재로 만들어버렸고 아들이 기다리는 지옥으로 보내주었답니다. 다음 날로 장면이 넘어가는데요. 우리 주인공은 밤새 바쁘게 움직였던 모양이에요. 부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조씨 가문 둘째네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죠. 게다가 셋째 아들마저 건물에서 추락하면서 조씨 가문은 단 하룻밤 만에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에 예 어르신은 대체 누가 배후에 있는 건지 의문에 빠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가족이 몰살당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정체불명의 인물은 단 하나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호위대장 랑펑은 조씨 가문이 5년 전 도련님의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어르신께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문 전체가 사라져버렸으니 이 정보가 확실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어르신은 조사를 계속하라고 명했습니다. 예씨 가문이 표적이 된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며 분명 더 많은 배후가 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장면은 밤 소씨 가문의 저택으로 바뀝니다.
저택 안에서 우리 주인공은 침대에 누워 모든 상황을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조씨 가문이 사고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이제 할아버지 귀에도 들어갔을 거라 확신했죠. 그때 옆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리자 얄은 잠옷 차림의 유초가 자신은 어떠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낸 그녀가 우리 주인공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칠 준비를 마친 모양이네요. 하지만 저 바보 같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까 봐 걱정이 된 그녀는 아마 자신이 직접 다 가르쳐줘야 할 거라고 생각했죠. 순진한 척 연기를 이어가던 도련님은 옷이 너무 예쁘다고 말했고 얼굴이 붉어진 그녀는 이제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짓궂은 녀석은 그녀를 계속 놀리며 무슨 준비? 라고 되물었죠. 수줍어하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불쌍한 유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저 오늘 밤같이 잘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바보는 그럼 침대로 오라고 그래야 잘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죠. 그러자 유초는 그런 의미의 잠이 아니라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 뻔뻔한 녀석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대체 어떤 잠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죠. 끊임없는 질문에 결국 참다 못한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러곤 옷부터 벗어야 한다며 그의 셔츠를 벗기기 시작했죠. 그 기회를 틈타 바보는 손을 그녀의 등으로 슬쩍 가져가 꼬집었고 생각지도 못한 행동에 가련한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못된 녀석은 자기도 옷 벗는 걸 도와주려던 것뿐이라며 뻔뻔하게 핑계를 댔죠.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던 유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바보는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그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고 쉴 새 없이 떠드는 그의 입술에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방법은 제대로 통했네요. 아이가 즉시 칭얼거리는 걸 멈췄으니까요. 그러자 그는 그녀의 등에 손을 얹고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으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인공과의 쌍수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파트너까지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죠. 네,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는 상황이었고 덕분에 유초는 무존의 절정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장면이 밖으로 바뀌고 저택 전체에 유초의 가녀린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 보초를 서며 주인공을 부러워하던 두 남자는 바보가 된 후에도 도련님의 정력이 예전 전성기 때 못지않다며 한마디씩 거들었죠. 세상에, 예전에 이 녀석은 고작 15살이었는데요. 도대체 그때 뭘 했길래 정력으로 유명했던 걸까요? 몇 시간이 흐르고 유초는 완전히 뻗어버렸고 그 곁에서 자랑스러운 바보는 예씨 가문을 저버리지 않아 줘서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게다가 그녀 덕분에 그의 힘도 크게 증가했죠. 그는 오늘부터 유초는 자신의 여자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누구도 그녀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서씨 가문의 저택으로 장면이 바뀌고 누군가 긴급한 소식을 들고 뛰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씨 가문의 수장인 서전에게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은 바로 가문의 장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우리 주인공의 할아버지인 예성풍 어르신의 수양아들과 수양손자였습니다. 지금 서동은 서전에게 조씨 가문의 멸망에 예범이 연관된 게 아니냐고 묻고 있었지만 노인은 밖에서 그런 일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말라며 꾸짖었습니다. 그는 예씨 가문이 자신들의 가장 큰 은인이라며 예범이 기억을 되찾는다면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상기시켰죠. 하지만 겁에 질린 서동은 만약 자신들이 5년 전 그 일에 가담했다는 걸 그가 알아차리면 어떡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인간들은 예씨 가문의 호의를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었네요. 이들이 예씨 가문의 남자들을 제거하는 데 협조한 이유는 경쟁자들을 없애고 어르신 사후에 가문의 모든 자산을 가로채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전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손자를 보고 이성을 잃어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러고는 서류를 꺼내며 이미 사람을 보내 조사해본 결과 조씨 가문을 몰살시킨 건 예범이 아니었다고 말했죠. 조씨 가문 수장의 서재에서 편지를 발견했는데 옛날에 조대성 어르신이 어떤 대종사급 고수의 여자를 가로챘고 그 사람이 복수를 위해 가문을 찾아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서동은 그 편지에 그 대종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느냐고 물었죠. 이름은 적혀 있었고 노인은 그 멍청한 녀석에게 범해라는 인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좋아. 이건 진짜 멍청하네요. 그래요, 범해라니. 가짜 이름을 지어내려는 노력조차 안 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자기 진짜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끝냈네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노인은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고 서동은 그게 무슨 뜻인지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힌트를 준 노인은 그에게 가서
이 대종사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맡기고 싶은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 고수를 이용해 예시 가문에 남은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걸 차지할 계획이라 생각한 이 멍청이는 신이 나서 즉시 범해에 대해 알아보러 나섰습니다. 다음날 우리 주인공이 유초와 함께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밖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주인공을 만나러 왔다고 보고했죠. 그녀가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침대 위로 획 끌려갔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어젯밤으로도 모자랐는지 그녀에게 조금만 더 같이 누워있자고 보채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벗어나려 애썼지만 그가 듣질 않자 결국 포기하고 누가 찾아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분홍색 머리의 전 약혼녀 선우비였죠. 그녀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유초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우리 주인공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그 여자가 당신을 부르는 거냐고 따졌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본 주인공은 질투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다 알고 있다는 듯 둘이 같이 가서 만나보자고 말했죠. 몇 분 후 저택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우비를 발견했습니다. 선우비는 두 사람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유초는 그녀와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파혼까지 해놓고 왜 내 남자를 찾아온 거냐며 또 비웃스러운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선우비는 그런 게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녀는 단지 예범에게 사과하러 온 것뿐이었고 삼촌이 파혼을 강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차 한 대가 멈춰섰고 한 남자가 내려 선우비를 불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이씨 가문의 장남인 이운양이었죠. 남자는 달려와 선우비의 팔을 붙잡으며 저녁 먹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누가 여기 있는 걸 알려줬느냐며 삼촌이 그런 거냐고 물었죠. 한편 원래는 그녀를 용서하려 했던 주인공은 그녀의 가문이 이씨 가문을 택했다는 걸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씨 가문은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들이니까요. 그가 몸을 떠는 것을 본 유초는 걱정이 되었고 전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에 그가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분노한 그녀는 선우비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게 다 뭐하는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만약 여기 온 이유가 새로운 연애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의 여자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해주었죠. 그러니 그런 수작으로 내 남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주기 위해 두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선우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그녀는 두 사람이 벌써 합방까지 한 거냐고 물었죠. 당당해진 유초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어서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공도 거들며 선우비가 아내가 되길 거절했어도 자신에겐 이미 유초가 있으니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자신의 아내가 훨씬 더 예쁜 데다 이런 아내가 7명이나 더 있다고 덧붙였죠. 그렇죠. 이건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었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전혀 불쌍하지 않네요. 도련님이 7명의 형을 잃은 바로 그날 그런 비열한 짓을 저지르다니요. 네, 그럴만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뒤돌아 떠날 준비를 하며 도련님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미래의 뻐꾸기 남편이 될 녀석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너무 화가 난 그녀는 그의 손에 든 꽃다발을 쳐내며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멀어지는 그녀를 보며 우리 주인공은 티끌만큼의 후회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선택한 결과였고 그 선택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장면은 도청 소재지에 있는 유씨 가문의 저택으로 바뀝니다. 한 남자가 화가 난 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설명을 요구하고 있네요. 하후가 소씨 가문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수도에까지 전해진 모양입니다. 하씨 가문이 예씨 가문의 편을 들 뿐만 아니라 소씨 가문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에 남자는 매우 불쾌해 보였습니다. 이 소리 지르는 노인이 바로 류씨 가문의 가주 류란이다. 군중 속 한 남자가 보고하길 샤 회장이 생명의 은혜를 갚으려 두 가문을 돕는 거라 했지만 노인은 그 이유 따위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본보기를 보여 감히 대항하는 자들에게 닥칠 일을 경고하는 데만 집착했고 그래서 첫 목표로 수씨 가문을 정해 완전히 멸문시킬 계획을 세웠다. 결심을 굳힌 그는 조씨 가문은 이미 끝났지만 우리에겐 리씨와 왕씨 가문이 있다며 모두를 모아 수씨 그룹을 몰살하고 수의저를 망가뜨려 그 명성을 진흙탕에 처박으라 명령했다. 한편 위페이는 우리 주인공이 바람 좀 쐬고 올 수 있게 왕푸구이와 함께 보내며 작별 인사를 건넸고 그래야 그녀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지난밤 이후로 그가 그녀에게 너무 매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계속 투덜대자 그녀는 퇴근 후에 꼭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건물 밖으로 나와 몇 걸음 걷더니 왕푸구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싱긋 웃으며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이제 더는 연기할 필요 없다고 주인공에게 말했다. 놀란 주인공이 무슨 소리냐고 묻자 왕푸구이는 내가 이미 기억을 다 되찾은 걸 알고 있으니 자기한테 숨길 필요 없다고 답했다. 게다가 그는 조씨 가문의 멸망에 예판이 개입했다는 예감까지 하고 있었고 주인공은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그의 모습에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하지만 가문의 원수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그를 이 난장판에 끌어들일 수 없음을 알았기에 자칫 그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다시 바보 연기를 시작하며 가여운 친구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주인공이 여전히 비밀로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주인공을 데리고 자주 어울려 놀던 곳으로 데려가려 했다. 세상에 거긴 정말 위험한 곳이었다. 그런데 대체 어떤 곳이기에 15살짜리가 출입할 수 있었던 걸까? 하지만 왕푸구이는 이제 결혼했으니 더 이상 거긴 갈 수 없다며 김을 팍세게 했다. 대신 그들은 차선책인 곳으로 향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고 주인공은 그곳이 암시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평범한 암시장이 아니라 도시에서 가장 큰 규모로 돈만 있다면 온갖 희귀하고 진귀한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곳이었다. 흥분한 주인공은 어차피 강해지기 위해 좋은 아이템을 찾던 중이었기에 속으로 나이스 타이밍이라며 미소 짓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왕푸구이는 예판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명확히 기억하는 것을 보고 의구심이 더욱 깊어졌다. 주인공도 마찬가지였다. 왕푸구이가 하필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가 그에게 강해지기 위한 강력한 약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임을 눈치챘다. 그렇게 두 친구는 안으로 들어갔지만 주인공의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왕푸구이가 오늘 자기가 쏠 테니 무엇을 사든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리 바보 왜 탈을 쓴 주인공은 즉시 옥 펜던트 속에 갇혀있을 때 배운 기술을 발동해 물건 안에 진정한 정수를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거의 즉시 한 상점에서 밝은 노란색 빛을 내뿜는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돌은 사실 대종사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희귀 영물인 활력단이었으며 그 가치는 수십억에 달했다. 그 사이 왕푸구이는 보라색 보석을 집어들며 아내가 좋아할 테니 선물로 사라고 주인공에게 제안했다. 그때 주인공은 5년 전 왕푸구이가 대종사 경지 돌파를 앞두고 있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는 지금까지도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 단약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그는 돌을 집어들며 고양이 장난감으로 사고 싶다고 했고 점주는 보석을 하나 사면 그 돌은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세상에나 이 멍청한 점주는 그런 희귀 보물을 탁자 다리 받침대로 쓰고 있었고 오늘 장사 잘했다며 좋아했지만 주인공에게는 최고의 수확이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보석과 돌을 같이 포장해달라고 했으며 계산은 형님이 할 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왕푸구이는 그 지저분한 돌은 놔두고 보석만 챙기라며 만류했다. 그런 돌을 가져가면 재수씨가 화를 낼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공은 결심을 굳힌 채 무엇이든 사고 싶은 걸 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며 당장 돈을 내라고 재촉했다. 계산이 끝나자 그는 왕푸구이에게 단약을 건네며 이건 그의 선물이니 잘 간직하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뒤에 있던 남자들이 예시 가문의 원수 중 한 명이 가문을 완전히 멸문시키려 강력한 고수를 고용했다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른 행보에 당황했다. 그래도 두렵지는 않았다. 자신의 힘이라면 적들이 무엇을 내던지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왕푸구이가 괜찮냐고 묻자 주인공은 즉시 그를 돌아보며 단약을 건네고 어서 먹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왕푸구이는 여전히 그것의 가치를 모른 채 사탕도 아니고 돌덩이를 어떻게 먹느냐며 망설였다. 주인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 그의 입에 밀어넣었고 당황한 그는 실수로 그것을 깨물어 돌이 두 조각으로 쪼개졌다. 그 안에 들어있던 활력단을 보고서야 그는 비로소 이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숨겼다. 이런 곳에서 그토록 귀하고 값진 보물을 찾아내다니 대박을 터뜨린 것이었다. 하지만 대체 이런 보물이 이 작은 가판대에 굴러다니고 있었던 걸까? 그는 주인공을 돌아보며 그가 자신에게 이 물건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일부러 골라준 것임을 깨달았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인물은 사하오였고 몇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주인공은 이것이 중요한 일임을 직감했다.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그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30분 후 그들은 호텔 안에서 두 남자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 곁에는 샤 가문의 일원인 다른 두 사람도 함께였다. 첫 번째 인물은 리후로 이 코스 옆난 남자는 사실 윤씨 지하 3개의 거물이었다. 두 번째로 따은 머리를 한 남자는 무려 윤씨의 총독이었다. 두 사람 모두 주인공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지만 주인공은 그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샤하오 앞에서 친구에게 돌을 먹였다며 바보 연기를 하기에 바빴다. 그의 그런 행동을 본 성권은 샤하오가 왜 저런 바보를 그토록 깍듯이 대하는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예시 가문을 다시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왕푸구이는 귀한 보물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주인공이 발설할까 봐 입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샤하오가 자신의 동생에게 보여준 친절에 감사를 표했다. 바로 그때 리후는 우라롱의 부하들이 총동원되어 수이저 아가씨를 사냥하기 위해 뒤를 쫓고 있다는 긴급한 메시지를 받았다. 그 순간 감히 자신의 아내를 건드리려 한다는 소리에 주인공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 주인공은 그 쓰레기들이 자신의 여자를 건드리려 한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혔다. 왕푸구이조차 겁에 질렸다. 예판이 이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드디어 기억을 되찾았음을 밝히기로 한 건지 의아해했다. 내심 그가 모두에게 진정한 힘을 보여주길 바랐지만 아니었다. 그는 다시 맹한 모습으로 돌아가 아내를 구하러 가겠다며 건물 밖으로 깡충깡충 뛰어나갔다. 샤하오는 즉시 자신의 군대를 소집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수 아가씨를 지키라고 명령했다. 도시의 또 다른 곳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들 안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여주인공과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애쓰는 경호원들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따돌릴 수는 없었다. 젠장. 그녀의 몸에 피와 멍 자국이 보였다. 이 나쁜 놈들은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 정말이지 끝장이라고. 하지만 상처를 입고도 그녀는 굴하지 않고 계속 가라고 명령하며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저놈들이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차 한 대가 그들을 들이받아 도로 밖으로 밀어냈다. 운전자가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결국 골목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말았다. 차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부하들은 그녀에게 좁은 길로 도망치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시간을 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부하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부했다. 부하들은 다툴 시간이 없다며 이건 그동안 수씨 가문에서 받은 은혜를 갚는 것뿐이라고 그녀를 설득했다. 어느새 불안당들이 출구를 막아섰고 양측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깨달은 수이저는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지원군을 데려와 그들을 구하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무언가 베이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린 그녀는 경호원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바닥으로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고개를 들자 칼을 든 두 남자가 출구를 막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지체 없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한편 뒤쪽에서는 사방이 포위된 것을 본 부하들이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틈에 경계가 느슨해졌고 기회를 노리던 놈들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왔다. 뒤를 돌아보니 한 무리의 사내들이 있었고 그 앞에는 윤씨 지하 3개의 지배자 우라롱이 서 있었다. 순식간에 두 부하는 바닥에 처박혔고 상황은 정리되었다. 불안당 우두머리는 수이조에게 다가와 자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고통 없이 끝내주겠다고 제안했다. 모익한 머리를 한 놈이 빨리 처리하라는 명령을 상기시켰지만 우두머리는 그녀를 먼저 욕보이고 고문하라는 지시도 있었다며 맞받아쳤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놈들에게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다. 모익한 놈이 그녀를 제압하려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그녀가 본능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놈의 손목이 깨끗하게 잘려나갔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녀 자신도 자신의 속도와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고 깜짝 놀랐으며 대체 무엇 때문인지 의아해했다. 그때 그녀는 주인공을 떠올렸다. 그와 가까이 있을 때마다 몸을 타고 흐르던 그 따뜻한 기운이 자신의 무공경지를 높여준 게 아닐까 생각했다. 만약 그렇다면 예판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일 것이고 지금까지 바보 연기를 해왔을 가능성이 컸다. 한편 이 여자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은 우두머리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부하들에게 당장 그녀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유초는 물건을 마구 휘두르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힘은 강해졌지만 무술을 전혀 모르는 그녀였기에 괴한들은 손쉽게 그녀의 무기를 빼앗았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그녀를 본 세 사람은 그녀를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해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유초는 자신의 끝이 왔음을 직감하고 주인공에게 미안해하며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어리석은 괴한 중 한 명이 그녀의 머리를 향해 곧장 칼을 내둘렀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유초를 구하러 왔다며 겁먹지 말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날이 그녀의 머리를 가르기 직전 우리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 괴한의 등을 들이받았고 튕겨나간 칼날은 공중을 가르며 유초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칼은 그녀를 빗나갔습니다. 대신 그녀의 얼굴 옆을 지나 땅바닥에 내리꽂혔습니다. 눈을 뜬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주인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녀의 옷과 처참한 상태를 본 주인공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정말 죽을 만큼 놀랐다며 애틋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본 유초는 이 아이가 정말로 기억을 되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직 진실을 밝히기엔 너무 이르다는 것을 알고 다시 바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뒤에 있던 놈이 살금살금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정거리에 들어오자마자 두 사람을 향해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몸을 돌려 마체테를 손에 쥐고는 감히 내 아내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라며 소리치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칼날이 충돌했고 주변으로 강한 충격파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의 검이 산산조각 났고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주인공은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팽이처럼 돌리기 시작하더니 온 힘을 다해 그 바보의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아 뭉개버렸습니다. 그 잔혹한 광경을 본 나머지 부하들은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유초조차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그토록 쉽고도 잔인하게 남자를 해치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도착한 왕부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본 두 사람은 얼어붙어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왕부기는 주인공을 바라보며 드디어 형수님께 비밀을 털어놓은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판이 기억을 되찾은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것이라는 유초의 설명이 들려왔습니다. 그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맹렬한 본능을 폭발시켰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자신의 비밀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안 왕부기는 잘했다는 듯 주인공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주인공은 짜증난 표정으로 헛소리 그만하고 감히 아내를 노리고 이 사람들을 보낸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걸 도우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명령에 왕부기는 위협적이고 진지한 표정으로 돌변의 괴한 중 한 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감히 형수님을 해치우라고 보냈는지 물었습니다. 겁에 질려 떨던 남자는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왕씨 가문이 오노룡을 찾아가 수유초를 제거해달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것처럼 도시의 다른 가문이 일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표적으로 삼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조씨 가문을 멸문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그는 더 많은 세력들을 본보기로 삼아 감히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유초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려 했고 주인공은 제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그녀는 그 와중에도 부하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즉시 왕부기에게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시간 뒤 병원 한 병실 안에서 조 대장이라 불리는 남자가 서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눈을 뜬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수유초 아가씨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곁에 앉아있던 주인공은 그녀가 무사하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조금 놀랐을 뿐이라 지금 쉬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정신이 번쩍 들며 자신이 방금 본 것을 깨닫고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아이에게 기억을 되찾았느냐고 물었고 주인공은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니 모두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몸을 일으켜 세우며 걱정 말라고 약속하고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주인공은 그에게 비밀을 말해준 이유가 그의 충성심 때문이며 아내 유초를 지키는 데는 바로 당신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기에 그 보답으로 그가 무도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인공이 힘을 발산했고 남자의 온몸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며 몸을 감싸고 있던 붕대들이 산산조각 나 흩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기이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인공은 그가 방금 무도의 경지에 발을 들였으며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닌 진정한 강자로서 다시 태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을 위해 해준 일을 들은 조 대장은 바닥에 엎드려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유초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련을 돕고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영약이 든 병을 건네며 맡은 소임을 다한다면 앞으로도 아낌없는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장면은 주씨 가문의 저택으로 바뀝니다. 주동은 주잔에게 범야라는 자의 연락처를 알아냈다며 즉시 그를 고용해 놓인 예성품과 우리 주인공을 제거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주잔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씨 가문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처지였으니까요. 만약 이 자가 임무에 실패한다면 그들 모두에게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동은 이 자가 엄청난 실력자라는 소문이 있으니 걱정 말라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예씨 가문을 몰살시킬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어 병원을 나서던 주인공은 갑자기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누군가 그를 범야라고 부르며 중요한 의뢰가 있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누군가 벌써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빨리 추적해냈다는 사실에 주인공은 내심 놀랐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동이 자신과 자신의 할아버지를 암살해달라는 계약을 제안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10억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자정에 운성 중앙 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지시했습니다. 자신만만한 태도로 주인공은 이 의문의 인물을 만나 또 다른 빚을 청산하기 위해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도시의 또 다른 곳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클럽처럼 보이는 곳 안에서 왕초라는 남자가 두 명의 여자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당황하며 달려와 오노룡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병력이 전멸했고 유초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죠. 분노한 남자는 테이블을 걷어찼고 여자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도 고작 여자 하나 처리하지 못한 쓸모없는 놈이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땀을 흘리던 남자가 오노룡을 해치운 자가 바로 예씨 가문의 바보인 예판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떨면서도 그 바보는 신경 쓸 가치도 없으니 일단 내버려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신 수씨 가문을 계속 압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의 사람들에게 설명할 면목이 없을 테니까요. 그 순간 또 다른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놀라게 했고 왕초는 격분했습니다. 왕초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경비원들을 뚫고 들어왔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 수씨 가문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자원했습니다. 하지만 왕초는 손님을 맞을 기분이 아니었기에 밖에 있는 경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낯선 사람이 이 개인실에 들어오게 했냐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자 예판은 복도 바닥에 당신의 부하들이 아주 평온하게 잠들어 있으니 목소리를 좀 낮추는 게 좋겠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다니 이 남자는 소름 끼칠 정도로 강한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소란을 피우러 온 게 아니니 모두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 늦은 시간에 방문한 이유는 수씨 가문과의 사업 문제를 도와주고 싶어서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조씨 가문을 멸문시킨 유명한 대종사급 고수 범야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침 그를 찾고 있었으니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초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수씨 가문을 영구적으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얼마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상도 못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무의 대가로 20억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왕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그저 터무니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인공은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에 대한 대가로 그 푼돈조차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무시하는 거냐며 몰아붙였습니다. 왕초는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씨 가문을 멸망시키고 나면 그들의 모든 자산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고 그 가치는 100억이 넘을 테니까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남는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유씨 가문이 다른 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도 배신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연 부담이 너무 컸기에 그는 사과하며 집에 가서 돈을 준비해 오겠다는 핑계로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가 두 걸음도 떼기 전에 무언가가 그의 얼굴 옆을 스쳐 지나갔고 하마터면 머리에 구멍이 날 뻔했습니다. 겁에 질린 바보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것이 고작 플라스틱 빨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판이 던진 힘은 정말 엄청났기에 그 빨대는 강철모처럼 콘크리트 바닥을 그대로 뚫고 박혀버렸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예판은 태연하게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돈을 준비할 시간 10분을 주며 만약 실패한다면 다음 빨대는 그의 머리를 관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네. 그는 그것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판은 진심이었고 겁에 질린 남자는 서둘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묻지 말고 즉시 계좌로 100억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보를 연기하던 예판에게는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감히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에게 손을 대려 한 이방 안의 모든 자들을 처단할 계획이었으니까요. 어느새 돈이 입금되었고 그 돈은 다시 예판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바보 연기는 필요 없었죠. 당황한 남자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예판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얼굴에 싸구려 가면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공격한 배후에 그의 가문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해주었죠. 남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정체에 경악했습니다. 가면 뒤의 인물이 바보인 줄만 알았던 예판이라는 사실에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죠. 게다가 다른 자들과 달리 이 자는 머리가 좀 돌아갔습니다. 그는 5년 전 예판이 이미 무학 대종사의 정점에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지에 올랐을 텐데 그런 괴물의 아내를 건드린 꼴이었죠. 그는 즉시 태세를 전환해 예판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자신과 가문의 목숨만 살려준다면 평생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며 빌었습니다. 글쎄요, 그럴 필요까진 없었습니다. 예판에겐 이미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이 차고 넘쳤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서 꼭 걷어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신락 같은 희망을 보고 자비를 구하며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이지 바람직한 태도였죠. 그것이 바로 예판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자를 건드린 대가로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록 비겁한 놈이었지만 혼자 죽을 생각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죽을 바엔 이 녀석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는 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군가에게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문을 몰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예판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 한 것이죠. 하지만 유추호를 노린 순간부터 그의 운은 다했습니다. 예판은 그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이미 눈치채고 있었죠. 그는 즉시 내공을 사용해 그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채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자 예판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고통을 선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분풀이가 끝난 후 예판이 주먹을 꽉 쥐자 눈앞의 남자는 한 줌의 재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주모자를 처리했으니 이제 쓰레기를 치울 차례였습니다. 예판은 그곳의 모든 이들에게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명도 살아서 나가지 못할 테니까요. 잠시 후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공중에는 재만이 흩날렸습니다. 예판은 그 남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누구에게 연락하려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상대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예판은 메시지를 하나 남기고는 전화를 던져버린 뒤 다음 사냥감을 찾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아들의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은 남자가 보입니다. 메시지에 따르면 인질로 잡혀있는 곳은 윤시의 중앙대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예시 가문의 몰락에 가담했던 유력 가문들이 차례로 공격받는 것을 보고 그는 즉시 전군을 집결시켰습니다. 연쇄의 살인의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다리로 향하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거대한 병원 건물 안의 한 병실에서 아름다운 유추호가 익숙한 목소리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옆을 보니 예판이 밤새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그의 얼굴을 보자 당시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암살자들에게 쫓기며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순간으로 예판이 나타나 그자들을 몰살하고 영웅처럼 그녀를 구해내기 전까지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전에 예판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지며 안심시켰습니다. 이미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조금만 휴식을 취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러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외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최신 연구 공식을 훔쳐 경쟁 그룹에 넘겼고 그들은 이미 그 연구를 바탕으로 신약을 출시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오 회장이 병실로 들어와 그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경쟁사 남자가 그 약을 자신들의 발명품인 양대중 앞에서 뽐내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바로 분홍머리 좌뉴페이와 강제로 결혼하려 했던 이윤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에 든 미용알약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약을 만들기 위해 가문의 수년간의 연구와 거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으며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하오 회장은 도시의 거의 모든 파트너가 그녀의 가문과 협력을 끊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네. 하오 회장의 말이 맞았지만 그녀는 순순히 무너질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하오 회장에게 무능한 남편을 부탁한 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급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예판은 고작 미용 공식 하나 때문에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나 싶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만든 것보다 100배는 더 나은 공식들이 널려 있었으니까요. 하오 회장도 동의했지만 예판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바보일 뿐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 여자가 수년간 연구해 만든 것보다 바보가 만든 제품이 더 낫다는 걸 믿어줄 리가 없었죠.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판은 둘째 부인이 자신의 뇌를 고치기 위해 초대하려던 그 의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씨 가문을 돕기 위해 그를 이용할 생각이었기에 소문만큼 실력이 뛰어난지 확인하고 싶었죠.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명의가 예판을 도와주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주인공은 그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두었습니다. 그의 비상한 머릿속에서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분홍머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진심으로 겁에 질린 듯했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됐지만 여전히 바보 연기를 해야 했기에 예판은 누가 괴롭히기라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긍정이었고 오직 예판만이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씨 가문의 미용 알약 공식을 훔친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녀에게 결혼까지 강요하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약혼 잔치가 오늘 밤이라 그녀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두 가문을 파멸시키고도 모자라 이제 유페이까지 강제로 취하려 한다는 소리에 예판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기분이 상한 예판은 차를 보내라고 말하며 그녀를 괴롭히는 그 벌레 같은 놈을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바보의 저택 밖 예판과 분홍머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도와주기로 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그의 가문이 몰락하던 날 했던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강제로 파혼하게 만든 코스염 삼촌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죠. 나름 합리적인 변명이었지만 결국 병원에 계신 아버지의 치료비 때문에 가주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알고 보니 5년 전 예판이 사고를 당한 직후 그녀의 아버지 역시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 덕분에 둘째 삼촌이 기회를 틈타 가주 자리에 올랐고 가문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예판에게 자신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의 그런 상태를 보면서도 5년 동안 정절을 지켰겠느냐고 반문했죠.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예판이 그 남자를 쫓는 이유는 그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가문 또한 그의 형제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크게 일조했으니까요. 그가 이곳에 오기로 한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아내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그놈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신부의 도착을 알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신랑이 꽃다발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코가 긴 얼간이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이 여자에게 매달리는 주된 이유는 그녀의 어머니 때문이었죠. 아니, 그런 의미의 매달림은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뒤를 봐주는 강력한 세력을 손에 넣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자신을 맞이할 신부와 그 매혹적인 자태는 그저 덤일 뿐이었죠. 하지만 시선을 올린 그는 그녀 옆에 서 있는 우리 주인공을 발견하고는 즉시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해명을 요구하며 결혼하기로 한 날에 왜 다른 남자 옆에 붙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신의 형님을 부를 때는 예의를 갖추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북이었습니다. 그는 이 얼간이에게 예판을 예 도련님이라 부르라고 일갈했죠.
그러지 않으면 못생긴 얼굴을 가리려고 덕지덕지 바른 화장을 다 뭉개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부기의 말을 무시하며 예씨 가문은 이미 끝났다고 비웃었습니다. 조만간 이 바보와 가문을 살리려 애쓰는 노인네 둘 다 죽은 친척들 곁으로 가게 될 거라면서요. 분명 경고했는데 말이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왕부기의 강력한 싸늘한 손바닥이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는 즉시 태도를 바꿔 비명을 지르며 경비원들을 불렀지만 무공이라곤 쥐뿔도 없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왕부기는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라고 충고했죠. 상황이 험악해지려 할 때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러 온 하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즐거운 날에 폭력은 삼가자고 제안했죠. 네. 이곳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나타나자 그는 이 모든 것이 저 여자의 계획인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같은 보잘것없는 여자가 어떻게 그런 거물과 인연을 맺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 애쓰는 동안 여자는 예판에게 손님들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파티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무엇을 꾸미는지 깨달은 얼간이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런 사태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죠. 내부로 장면이 전환되자 모든 하객들이 홀로 들어서는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다들 코가 길쭉한 바보와 이 여자의 결혼식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씨 가문의 바보가 그녀 곁에 저렇게 딱 붙어 서 있는 걸까요? 사실 그 바보의 아버지도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될 여자가 결혼하기로 한 남자 대신 옌딴 남자와 팔짱을 끼고 하객들 앞에 나타난 걸까요? 겁에 질린 코스염 남자가 해명을 요구하며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녀는 노인에게 꺼지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그러고는 바보의 고함 소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화끈한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은 물론 이 남자 집안의 명성까지 진흙탕에 처박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강요된 일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예씨 가문 아들의 장례식 때 벌어진 일은 숙부의 강요였다는 사실까지 폭로했죠. 게다가 예판과의 약혼을 다시 이어가겠다며 모든 이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멋진 연설이긴 했습니다만 용서받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이미 가문에 지울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었으니까요. 게다가 당시에도 그녀에겐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이 정도 결단력의 절반이라도 보여줬다면 오늘 같은 비참한 상황엔 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설픈 사과문 덕분에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바람을 맞은 그 바보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배경 없이는 자신을 지킬 용기도 없는 약해 빠진 놈일 뿐이니까요. 반면 그의 아버지는 이야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코스염 남자에게 당장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으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협박했죠. 네. 자기가 큰일 났다는 걸 깨달은 남자는 일단 진정하라며 자신이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해결이라는 건 그녀에게 달려가 우리 모두를 죽일 셈이냐며 당장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죠. 그래요. 하지만 그녀는 죽기를 각오한 모양인지 인간의 탈을 쓴 저 짐승 같은 놈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이 남자를 데려온 이유는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변치 않았음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소꿉친구였고 설령 그가 평생 바보로 산다 해도 그녀는 끝까지 곁에서 그를 사랑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방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모든 게 그녀의 연극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상황이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참을성이 바닥난 놈은 잘생긴 자신을 두고 저런 바보를 선택한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겠다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누군가 그의 뺨을 후려쳤고 그는 허공을 날아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왕이 서 있었고 형님을 예우하라는 아까의 경고를 잊었냐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걸 본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당장 저놈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라고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왕이 아무리 강해도 머릿수 앞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에겐 든든한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걸 감지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문명인답게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격분한 멍청이 아버지는 아들의 퉁퉁 부은 얼굴을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폭력 대신 어른답게 대화로 풀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좀 통했는지 남자는 이곳이 아수라장이 되기 전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리우는 주인공에게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으니 일단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보가 된 후에도 이런 강력한 뒷배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기뻐했죠.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멈춰 세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코스 옆 남자가 병원에 있는 그녀 아버지의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아버지는 무척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겁에 질린 그녀가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자 남자는 내가 자초한 일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는 건 아버지를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할 특수한 독극물을 주입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건 아니라며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저 남자를 떠나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굴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영영 작별하게 될 거라며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분은 당신의 형님이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제 따위 안중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자신보다 형을 편애했던 것에 평생 질투를 느껴왔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차지할 계획이었으니까요. 본심을 드러낸 그는 그녀에게 10초 안에 마음을 정하고 자신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 역시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를 보며 예파는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한쪽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다른 한쪽에는 사랑하는 남자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때 금발의 바보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울 줄 알았냐며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킨 주인공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손을 휘둘러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유페이가 앞을 가로막으며 내 남자에게서 더러운 손을 떼라고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그를 감싸는 모습에 격분한 놈은 약혼 잔치를 망친 대가로 예씨 가문 전체를 박살 내버리겠다고 내뱉었습니다. 네. 결국 그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처음부터 예씨 가문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제 무덤을 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이제 강력한 세력들 간의 전쟁이 터질 것을 예감한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부하들에게 일단 물러나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며 이 일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씨 가문과 그 배후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경고를 날릴 완벽한 기회였으니까요. 거만한 바보는 여자 뒤에 숨지 말고 남자답게 싸우자며 형들 곁으로 보내주겠다고 주인공을 도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인공이 기다리던 빈틈이었습니다. 바보인 척하며 그는 그렇게 좋은 일을 해준다니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달려드는 주먹 앞으로 나섰고 유페이가 말리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왕 역시 개입하려 했지만 사 회장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주인공은 가볍게 몸을 피해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놈의 손목을 낚아채며 그런 주먹으로 목이라도 잡으려는 거냐고 여유롭게 비웃었습니다. 놈이 멍해진 찰나를 이용해 주인공은 그의 팔에 침을 꽂았고 서서히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었기에 놈은 그저 몸이 좀 이상하고 어지러운 정도만 느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방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에 놈은 믿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팔 따위는 걱정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독이 온몸으로 퍼지며 장기를 갉아먹고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화가 난 놈이 진실을 불라며 덤벼들자 주인공은 잽싸게 몸을 피하며 가련한 여자를 앞세워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그 작전은 통했습니다. 여자는 바보인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뒤집어 씌우지 말라며 주먹을 휘두르다 자기 팔을 다쳐놓고 왜 난리냐고 쏘아붙였죠. 그의 아버지 역시 하객들이 보고 있으니 소란 피우지 말라며 거들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바보에게 눈짓을 보내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코스 옆 남자는 유페이에게 달려가 시간이 다 됐다며 아버지냐 저 바보냐를 선택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며 오늘 소동 때문에 다른 가문들이 이미 예씨 가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협박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남은 예씨 일가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며 그녀를 몰아세웠죠. 자신이 예판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예판의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모두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남자는 그녀에게 눈물을 닦고 예쁘게 단장한 뒤 얼른 결혼식을 끝내자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왕에게는 예판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주고 앞으로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은 그녀의 진심이 아님을 알기에 이유를 물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대답이 왕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알기에 그녀는 그저 우리는 인연이 아니니 떠나라고만 말했습니다. 사 회장 역시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주인공에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예판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놈을 가리키며 저 사람은 병이 있어서 아내를 맞이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놈은 그 말을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고 당장 쫓아내라고 고함을 질렀죠. 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이미 이 드라마가 지루해져서 직접 나갈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그를 따라 두 남자도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은 주인공에게 신호만 주면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계속 애원했죠. 한편 무대 위에 선 두 사람 중 여자는 하객들에게 아까의 소라는 술 때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소동이 일단락되자 그녀는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저 뒤를 따르지 않고 자꾸만 귀찮게 구는 이 남자 때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계속 떠나지 못하게 막은 덕분에 독 기운이 퍼질 때가 다 되어 그 빌어먹을 놈의 집안이 몰락가는 꼴을 제 눈으로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숫자 하나를 세는 순간 남자는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정신이 아득해졌죠. 그러더니 쾅 하고 그 바보는 신부 옆에서 입에 거품을 문 채 그대로 쓰러져 버렸답니다. 겁에 질린 아버지가 아들을 살피러 달려갔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누군가 나타나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바닥에 쓰러진 그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모두가 슬퍼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유페이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눈치를 챈 듯했거든요. 장면이 밖으로 바뀌고 우리의 주인공은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도시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얼마나 많은 가문이 제 집안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확실히 알게 된 건 그들이 누구든 유페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죠. 그 쓰레기 같은 놈과 억지로 결혼시키려 했던 것도 그녀 가문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즉 당분간 그녀를 다른 사람 손에 넘겨줄 순 없다는 뜻이었고요. 무언가 떠올리려던 찰나 뒤에서 누군가 달려들어 그를 덮쳤고 이번에 그 바보는 우리 주인공이 계속 연기를 해온 것이며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확신했죠. 그래요. 이 남자는 도움은커녕 골칫덩이일 뿐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비밀이 지금 새어 나가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바보처럼 굴며 남자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똑같은 멍청한 질문을 반복하지 말라고 윽박질렀죠. 게다가 너무 무거워서 좀 비키라고 짜증을 내면서 속으로는 이 근육 덩어리가 얼마나 멍청한지 욕을 퍼부었답니다. 그래요. 아니죠. 남자는 눈치도 없이 이 모든 게 우연일이 없다며 진실을 말하라고 계속 보채기만 했어요. 짜증이 난 우리 주인공은 더 시급한 문제로 시선을 돌려 사 노인에게 유페이의 아버지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보라고 신호를 보냈죠. 그의 지시에 따라 샤 회장은 리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고 리후는 즉시 따랐어요. 하지만 리후는 속으로 샤 회장 같은 인물이 애 정신 나간 놈을 이렇게까지 돕는지 의아해했죠. 오늘 밤 사건 이후 아이가 제정신을 차렸다는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고요. 몇 분 뒤 그들은 남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고 모두 출발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떠나려던 찰나 뒤에 있던 멍청이가 사 회장을 불러 세웠죠.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바보는 사 회장이 유페이의 아버지를 구하려고 이토록 애쓰는 건 그녀에게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불쑥 내뱉었답니다. 그는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그 바보에게 그녀를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쳐다보기만 하면 땅바닥에 처박아 버리겠다고 경고했죠. 그래요. 불쌍한 샤 회장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리후는 서두르자고 제안했어요. 그의 정보에 따르면 아까 그 남자가 죽은 뒤 코스염쟁이가 유페이가 가문을 차지할까봐 겁이 나 그녀의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녀를 조종하려 한다고 했거든요. 왕은 그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분노했지만 샤 회장은 이미 사람들을 보내 그자를 붙잡아 두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죠. 시간이 흘러 그들은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들어서려던 순간 코스염쟁이가 배치해둔 남자들에게 가로막히고 말았죠.
앞에 서 있던 대머리 남자는 보스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하지만 왕은 비키지 않으면 턱뼈를 부셔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당장 길을 비키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남자는 코방귀를 꼈어요. 상대는 12명인데 우리 쪽은 고작 4명뿐이었으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왕을 막을 수 있을 리 없었죠. 그는 단숨에 그자의 턱을 박살내고 나머지 조무래기들도 순식간에 처리해버렸어요. 쓰레기들을 다 처리한 뒤 왕은 우리 주인공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자신은 밖을 지키며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죠. 夏회장은 왕의 위력을 처음 보았는데 그전까지는 그저 엑스트라쯤으로 생각했기에 그 위력에 겁을 먹고 말았어요. 이 남자는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괴물이었거든요. 안으로 들어오자 예상대로 예판은 침대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지체할 시간 없이 그는 남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몸을 조사했고 다행히 아직 숨이 붙어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자의 몸은 그를 가두기 위한 7가지 도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는 예판의 사고 역시 계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죠. 사고로 그를 제거하지 못하자 독을 사용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 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새로운 아군을 찾은 셈이었고 즉시 남자의 몸을 치료할 준비를 마쳤어요. 그는 침을 사용하여 번개처럼 빠른 솜씨로 혀를 찔러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독을 제거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남자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핏줄이 검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몸 안에 쌓여있던 독소들이 예판이 낸 상처 사이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어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고 가장 먼저 침대 옆에 서 있는 우리 주인공을 보았죠. 하지만 회복을 실감하기도 전에 군대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밖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당장 길을 비키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밖에서는 거페이라는 남자가 방 안에 있는 의식불명의 남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문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군대의 지위와 권위를 내세우며 위협했지만 리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자 앞을 가로막으며 자기를 죽이지 않는 한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고 못을 박았죠. 리후의 단호한 태도의 남자는 부하들에게 총을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거대한 마피아 조직의 수장을 앞에 두고 감히 총을 겨누다니 상대가 누구인지 알기나 할까요? 그 때문에 군 장교 본인도 긴장했어요. 리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신과 가족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가장 엮이고 싶지 않은 인물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는 그저 코스염쟁이의 사주를 받고 사람들을 쫓아내러 온 것뿐이었고 이 가문의 집안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기에 그는 군 부대의 1급 비밀 임무라는 거짓말을 하며 길을 비키라고 종용했어요. 하지만 리후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그는 부하들에게 누구든 방에 들어오려 하면 구멍을 내버릴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상황이 험악해지려던 찰나 뒤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주인공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계속 바보 연기를 하며 남자 한 명에게 달려들어 소총을 낚아채려 했어요. 그 바람에 화가 난 남자가 그를 밀쳐냈고 주인공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코트 주머니에서 금색 동전 하나가 떨어져 장교의 발치에 굴러갔죠. 그가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기도 전에 그의 부하가 동전을 옆으로 걷어찼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장교는 그 동전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때 다른 부하 하나가 그게 값나가는 물건인지 확인하려고 주워들었어요. 하지만 바보의 손에 귀한 물건이 있을 리 없다며 그는 금세 흥미를 잃고 말았죠. 그러고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요. 아니죠. 부하가 그토록 값진 물건에 그런 무식한 짓을 하는 걸 본 장교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는 체면도 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지기 직전에 동전을 구해냈죠.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역시나 그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현무전역의 4대 천왕 중 한 명의 증표였죠. 이것을 가진 자는 사성 장군보다 높은 직위를 가지며 필요하다면 동남성 전체의 10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는 엄청난 물건이었거든요. 하지만 뒤에 있던 부하는 바보가 떨어뜨린 장난감 하나에 저렇게 흥분하는지 몰라 이유를 물었고 장교는 이 멍청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뒤를 돌아보자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주인공과 마주쳤고 그는 이 바보가 정말 4대 천왕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부하들에게 즉시 이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쳤죠. 그 후 그는 주인공 앞에서 정중히 자기소개를 하며 주무깃발의 천왕에게 경의를 표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신들이 천왕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부하들은 충격에 휩싸여 얼어붙고 말았죠. 예판은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자신의 명령하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기에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진짜 실력을 보여주기엔 아직 너무 일렀기에 그는 장교에게 일어나라고 했죠. 하지만 남자는 너무 겁에 질려 아이 앞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대신 용서를 구하며 동전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었죠. 예판은 동전을 받으며 비싼 물건을 돌려줘서 고맙다고 했고 도둑들이 탐낼 수 있으니 이 물건을 갖고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자기 소중한 장난감을 뺏기기 싫다면서요. 그래요. 마지막 말에 장교는 멈칫했어요. 그가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건지 아니면 오늘 본 것을 누설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위협인지 헷갈렸거든요. 그래요. 올려다보니 그것은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아이의 의도와 그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남자는 그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심기를 건드렸다간 어떤 운명이 기다릴지 잘 알았기에 고개를 깊이 숙였죠. 상황이 정리되자 그는 서둘러 일어나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천황의 명령을 엄격히 따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떠나기 직전 코스염쟁이가 분명 큰일을 꾸미고 있으니 그를 조심하라고 기띔해 주었죠. 그들이 떠난 뒤 웡이 예판에게 다가와 그 물건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장교가 그냥 과민 반응을 한 건지 물었어요. 그가 그것을 좀 보여달라고 조르자 우리 주인공은 소란을 피우며 거절했죠. 방 안에서 유페이의 아버지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자신의 형제가 독을 먹이고 방치한 채 가문을 차지하려 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사윗감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그렇게 쉽게 보내줄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아까 나눈 짧은 대화에서 예판은 당분간 계속 혼수 상태인 척 연기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는 왜 자신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그때 밖에서 자신을 찾으며 안부를 묻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시 우리 주인공 쪽으로 돌아오면 유페이가 드디어 아버지를 살피러 도착해 있었죠. 그녀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자 웡은 예판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되었으니 아버님은 괜찮으실 거라고 안심시켰어요. 오늘 벌써 두 번째나 자신과 가족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죠. 고마움의 표시로 그녀는 그가 이미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달려들어 그의 뺨에 입을 맞췄어요.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형제들의 죽음에 연루된 그녀의 가족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기에 그 철없는 소녀를 밀쳐냈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전 하나도 안타깝지 않네요. 머리가 나쁜 건지 그렇게 이용당하면서까지 이기적인 행동으로 그의 가문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뻔했잖아요. 하지만 예판은 아직 마음이 약했는지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달래주더군요. 그런데 그녀는 또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어요. 예판에게 오직 당신하고만 결혼하겠다고 매달리며 그의 아내를 무시했고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에게 억지로 자신을 강요했죠. 이제 그는 그 멍청한 여자를 뒷바라지하며 그녀 집안의 뒤처리까지 해줘야 할 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바보가 아니었죠. 그는 이제 유부남이고 곧 아이까지 태어날 거라며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그 한마디에 그녀가 머릿속에 쌓아 올린 환상은 산산조각 났지만 이 뻔뻔한 여자가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오히려 더 막무가내로 굴었죠. 물러서기는커녕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의 손을 잡고 대놓고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는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렇죠. 아름답고 지조 있는 수위초였어요. 그녀는 예판의 곁을 지키는 게 자신과 가문의 목숨을 거는 일임을 알면서도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해왔죠. 그 분홍머리 여자가 제 남자를 유혹하는 걸 본 그녀는 당장 물러나라고 일갈했어요. 오늘 밤 그녀가 어떻게 남편을 이용해 파혼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남편을 뺏으려 하는 것까지 전부 안다면서요. 세상에 그녀는 거침이 없었어요. 유부남을 탐내는 뻔뻔한 여자라며 면전에 대고 천박하다고 몰아붙였죠. 분홍머리는 어설픈 변명을 하려 했지만 이수는 한마디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곤 곧 언니인 링농이 올 테니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했죠. 만약 링농이 예판에게 꼬리치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그래요. 그녀도 링농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기에 떠나기로 했지만 예판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어떻게든 다시 찾아와 제 남자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떠나자 우리의 주인공은 링농이 지금 어디쯤 왔는지 물었죠. 그렇죠. 하지만 그 전에 해명부터 해야 했어요. 도대체 그 천박한 여자의 가슴에 손이가 있었는지 그녀가 유혹할 때 바로 뿌리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물론 전적으로 그의 잘못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한 그녀는 링농이 그의 병을 고쳐줄 의성님을 모시고 곧 도시에 도착할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장면은 일행이 그녀를 마중 나간 공항으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 어르신의 정보에 따르면 공항에 매복이 깔려 있었거든요. 놈들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모두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죠. 예판은 깜짝 놀랐어요. 마중 나갈 분은 황실에서 임명한 국수, 즉 의성님이었으니까요. 의성님까지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감히 이곳을 습격할 배짱이 있겠냐고 그가 물었죠. 대답은 그렇다였고 놈들이 더 이상 거칠 게 없다는 샤오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이번엔 평범한 암살자가 아니라 무인 제어 경지를 넘어선 고수들까지 대거 고용했거든요. 그래요. 한꺼번에 공격해온다면 그 많은 숫자를 상대하기엔 예판에게도 꽤나 골치 아픈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그를 도와줄 든든한 아군들이 있었어요. 그는 소란을 피우지 말고 암살자들을 은밀히 처리하라고 샤오에게 신호를 보냈죠. 샤오는 리후에게 직접 상황을 해결하며 최대한 많은 암살자를 처단하라고 지시했어요. 직접 감당하기 힘든 놈들은 내버려 두라고 했죠. 그 역시 깜짝 놀랄 만한 한 수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장면이 바뀌고 한 뚱뚱한 남자가 부하들이 갑자기 사라져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경 쓴 남자가 임무를 계속할 인원이 얼마나 남았느냐고 묻자 고작 자신을 포함해 3명뿐이라는 답이 돌아왔죠. 맞아요. 그 대답의 대가는 경계를 소홀히 해 계획을 망친 죄로 뺨을 맞는 것이었죠. 증언을 부르기엔 이미 늦었기에 그는 멍청한 뚱보에게 예판과 일행의 발을 묶어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 의성님이 수시 가문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막을 생각이었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즐거우셨다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건강하세요.